결국에는 재정을 얼만큼 쓰는지가 지금은 관건이고요. 저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 수뇌부에 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네.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예전에는 중국이 경기가 좋으면 우리에게 낙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볕불 쬐는 효과가 제법 괜찮았는데 요즘 중국이 시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도 좀 시들시들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섹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마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대규모로 돈 풀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 내수 살아나면 우리도 좀 괜찮아질까요? 남 걱정할 때인가 싶기는 한데 그 걱정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 미치길 기도하면서 KB증권 자산배분 전략부 박수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참 시국이 어수선한데 중국에서도 뭔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절박함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치국 회의가 매 분기가 끝나고 하는 회의인데요. 요게 분기마다 중국이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니까 통상 큰 톤은 3월 양회 많이 아시는 네. 거기에서 기조를 잡고 분기마다 바뀌는 뭐 글로벌 경제 상황들, 중국 안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에 개최돼야 되는 정치국 회의가 나온 건데 여기에서 좀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 되는데요. 이미 추워요. 네. 너무 끼얹지 말아주세요. 날씨도 춥고 네, 마음도 춥고. 중국 관련된 기대감들이 오랜만에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끌어올리고 있기는 한데 중국이 이런 식의 재정을 강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건 시기, 언제 발표하는가랑 규모. 규모가 적어지냐 작아지냐 요 관점에서는 저는 첫 번째에 조금 더 의의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로 규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커질 건가는 아직은 거기에 섣부르게 모르죠. 우리가 판단을 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면 정치국 회의에서 앞에 뭐 여러 가지 코너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14년 만에 통화정책 톤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화정책이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기준금리랑 지준율을 올해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올해도 20에서 15bp 정도 내렸었고 지급준비율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정책을 사용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전향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은 다들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초과저축이 늘 많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심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어려워지고 중국이 봉쇄 이후에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돈을 안 썼던 거의 배경은 정부가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재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재정 정책도 톤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바꿔준 게 뭐냐면 정치국 회의, 경제공작 회의는 좀 아쉬운 게 경제공작 회의라는 것도 내일 개최가 되는데요. 네. 숫자가 언급이 안 됩니다. 숫자. 네. 우린 또 그거 알고 싶잖아요. 몇 프로까지 가겠다. 네. 얼만큼 내리겠다. 이런 네. 거. 그러니까 GDP라든지 최소한 재정을 얼만큼 더 쓰겠다라는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고 치면 이게 얼만큼의 승수 효과를 내서 기업들 산업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얼만큼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기업이익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발표가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그거는 양회에만 원래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바뀌는 단어들을 봐야 되는 건데 통화정책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앞에 붙는 이제 형용사 같은 거죠. 온건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톤이었고 요번에 바뀐 거는 여기서 톤이 조금 더 적절히 완화한다. 근데 이 적절히가 앞에 말씀드린 온건한보다는 조금 더 완화 기조가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시장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저는 재정을 잽싸게 봤죠. 지금은 재정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재정도 적극적이란 단어가 줄곧 안 바뀌다가 요번에 앞에 보다 더, 한층 더
요 단어가 모어된. 네, 맞습니다. 그쵸? 그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야, 그 단어 하나에서 그걸 다 캐치하시는 이 연구위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한데 중국이 보다 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모어된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건 기존 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진짜 중국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국이 지금 내수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9월 말부터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했는데 사실 큰 거 한 방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뭐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계속 경기가 안 좋았는데 내수비양 톤을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시점에 올렸는가. 이거는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는 중국 안에서의 어쩔 수 없는 조치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출에서의 기여도를 이제 GDP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내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동산 규제도 이제 조금씩 풀어주고 내수 부양도 해야 된다. 근데 요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 9월에도 얘기했고 뭐 11월에도 얘기했고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국 지표가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뭐냐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얼만큼 소비 시장이 볼륨이 커졌는지를 보는 거는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든요. 아,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이 와중에? 네.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동산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건 맞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중국이 내구재 특히나 두 가지를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가전이랑 자동차는 구매할 때 조금씩 뭐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30% 정도를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 내구재가 전체 소매 판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판매가 막 쭉쭉 늘어나면서 가전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전년 대비 뭐 20% 30% 늘었습니다. 비싼 거 보조금까지 주면서 바꾸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CPI는 계속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해서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마법이 가능한가요? 정말 특이하죠. 네. 뭐 통상은 같이 움직이는 궤적들을 보이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통상 두 개로 나눠서 많이 보거든요. Q 물량 기준, P 가격 기준. 요 두 개를 곱하면 전체 토탈 어마운트가 나오는 건데 Q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P, 그러니까 가격 단가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양은 많이 나가는데 네. 이게 하나하나 팔릴 때 싸게 파니까 맞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군요. 네. 숫자로. 여전히 중국이 초저가 소비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으로 큰 변화는 정책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진짜 기대하는 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해 바뀌고 나면은 3월에 양회 하잖아요. 양회가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들었는데 그때를 좀 기대해 보면 시장을 확 사로잡을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네, 양회는 중국이 유일하게 숫자를 대방출하는 회의입니다. 뭐 7% 5% 그런 얘기 거기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전인대라고 하는 회의가 사실은 핵심인 거고요. 우리나라 국회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GDP 성장률 목표치, 그다음에 재정 적자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최근에 중국이 국채를 얼만큼 찍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국채를 얼만큼 발행할 건지 요 숫자들이 지금 정치국회의 나오고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컨센서스 정도 수준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높아진 건 맞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5%. 근데 저는 내년에도 5%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는 3%였는데 올해도 3%를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좀 높아져서 4%. 그러니까 1%포인트를 더 올려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환신 예산을 더 투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랑 가전만 주는데 시장도 그렇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이제 스마트폰. 아, 화웨이로 바꾸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정부가 보조금을 더 주고요. 네, 딱 화웨이 말씀 주셨지만 자국 브랜드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안 줄 것 같아요. 네, 삼성이나 해외 브랜드들은 포함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가구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전만 있지만 가구 같은 것들, 품목들을 늘리면서 전체 한도를 늘리면 여기에서 재정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랑 이제는
이제는 CPI가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레벨을 같이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국채도 원래는 중국이 늘상 1조 정도 찍었었는데요. 요번에는 저는 최소 2조, 3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조 위안. 네, 3조 유안. 네. 요거 찍으면 뭐 할 거냐면, 저는 일단 중국은 전체 가계 자산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어쨌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에서 중국이 9월 말에 시장이 급등했던 가장 큰 배경은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의 하방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하방을 어떻게 막을 거냐. 결국에는 지금 미분양 재고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정부 주도로 사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중앙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지방정부는 지금 예산이 없죠. 너무 부족하거든요. 네. 중앙정부의 크레딧을 가지고 채권을 찍고 확보한 자금으로 이쪽에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저의 예상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구환신이나 뭐 재정을 해서 미분양 주택 사주고 요거를 11월 내월에 중국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채무 조정을 할 거로 봤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11월 달에 먼저 채무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회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결정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방정부 채무 조정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11월에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좀 갸우뚱했던 게 정부의 채무, 지방정부의 채무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대환 대출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꾼 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앙정부가 보증을 서서 좀 중금리 이자로 바꿔줄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게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됩니까? 중국이 요즘에 그렇게 이자 비용 줄여주는 거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도 대환 대출을 모기지 금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50bp를 내려줬습니다. 50bp는 크네요. 네, 요거는 일단 먼저 발표가 9월 24일 날 됐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지방 정부들이, 정확히는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국유 기업이 특수 기업이죠. 그게. 네, 국유기업 밑에 또 SPC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이 SPC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지방 정부 이름으로 갈아 끼워라. 어찌 보면 중앙 정부는 이제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고품격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 굉장히 볼륨은 큰 정책이라고 했는데 속에 알맹이가 이게 심지가 충분히 들어있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반짝 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오랜만에 관심 갖는 투자자도 좀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중국에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모, 결국에는 재정을 얼만큼 쓰는지가 지금은 관건이고요. 저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 수뇌부에 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중국은 특히나 3월 양회 이전까지는 여전히 숫자를 발표된 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와 이 소비자 물가의 괴리가 축소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가가 계속해서 낮은 레벨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적인 투자 있죠. 고배당. 네, 고배당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양회 전까지는 중국 안에서 물론 오늘 내일 뭐 반짝 급등하면서 조금 소외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중국 안에서 여러 가지 국산화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커질수록 오늘도 보니까 중국 로봇주 뭐 이런 것들 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7, 8% 올라가고 있는데 IT텍에서 특히나 휴머노이드나 중국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모습이 양회 전까지는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회 숫자가 나와야 그래서 소비가 얼마큼 좋아질 건데. 뭘 갖고 와야 그 인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면이 있어야.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엮기 드는 것처럼 양쪽에
구슬을 하나씩 매달아 볼까요? IT 쪽 하나하고 뭐 반도체, 빅테크 그쪽에서 주력으로 키워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 사실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는 거는 기술인데 빠져나오는 거 파는 게 예술이란 말이죠. 요 예술의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그거는 양의 시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이전. 네, 3월 이제 춘절쯤에서 네. 그 기대감들이 가장 이제 고조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소비가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춘절에는 또 소미 대복이기 때문에 그쵸. 네, 소비주가 그때 다시 조금 들썩일 수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고배당은 사면 안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네,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뭐 내년엔 당장 없진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고배당은 사면 안 되는 거라서 춘절쯤에서 그런 것들은 좀 나오시는 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런 격언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때 투자하라. 모든 사람이 파티에 취해 있을 때 접시를 치워라.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중국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도 시장도 좀 떠올라요. 인도가 답이다. 인도의 코끼리 등에 올라타라. 뭐 이게 또 한동안 지난 봄, 여름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을 바라보는 인도의 마음은 어떨까? 요즘에 인도에 투자했던 돈이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게 일단은 인도의 대표 지수가 이제 센섹스, 니프티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네.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 중국이 부양책 얘기를 하면서부터. 기가 막히네요. 네, 딱 9월 26일부터 밑으로 조정 압력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11월 8일 날 전인대에서 별 얘기가 없고 나서부터. 알맹이 없구나. 네, 물론 인도 안에서도 조금 업앤다운의 이슈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고 물가가 좀 높아지고 이러한 이슈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 타이밍적으로 보면 인도 안의 내생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중국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정책에 따라서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니까 미국이 미워해. 우리는 인도로 갈 거야. 이런 국내 기업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현대차도 있고 LG전자 인도법인도 내년 상반기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우리 기업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생산 기지를 인도 안에 구축한다의 전략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가 이제는 인도 안에서 내수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대한 이 그림에서 같이 성장을 가져갈 건지 이러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나 중국에서의 실패를 어찌 보면 가장 이제 뼈아픈 고통이 있었잖아요. 롯데가 짐 싸서 나올 때 울면서 나왔잖아요. 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현지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재원들을 많이 보내시기보다는 현지 인력들을 많이 채우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특히나 현대차는 좀 뭐랄까요 택시로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저가 라인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강점을 잡겠다. 근데 중국은 고속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급화 이미지를 채택하지 못했군요. 네, 그런 어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인도에서는 이제는 완전 초저가 전략이 아니고요. 조금은 중고가 라인업에서의 이 세그먼트를 잘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타겟을 좀 바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자금 조달하고 나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지 않을까 싶고 LG전다도 그래서 이번에 IPO로 최대 2조에서 뭐 3조 사이에 자금 조달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 지금 이미 생산기지랑 마케팅 채널이나 여러 가지 R&D를 구축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강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더라고요. 모디 총리가 나 사실 트럼프 당선이 나고 절친이야. 내 친구 트럼프 당선을 몹시 축하해. 이런 축전도 내고 그들 간의 관계가 향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들어오고 나면 인도를 살아나게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가 워낙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워낙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겠지만 1기 행정부 때 보면 트럼프가 쿼드라고 해서 네, 인도, 호주, 일본 포함되어 있는 사자협약으로 안보 기구를 굉장히 강화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에서 인도와 같이 협업하는 거는 사실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에서도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올라와서 인도와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네, 저는 사실 중국 견제용으로 인도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 갔던 돈이 내수부양책 별거 아니네 이런 평가 속에 내년 봄쯤에 다시 인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두 가정입니다만 인도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룸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일단 뭐 모든 시장은 사실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인도의 GDP가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제조업도 중국에서 저가 물량들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인도 안에 제조업 기업 이익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치를 좀 미스하긴 했지만 사실상 인도의 기업 이익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내년의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봐야겠지만 혹시나 우리 예상 정도만 나온다든지 조금 하회한다든지 하면은 인도의 기업이익을 바라보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수요들은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만약에 주머니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중국에 일단 단기간으로 좀 보셨다가 내년에 살살 꽃이 필 것 같은데 봄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할 때 중국이 좀 시원찮다 하면 잽싸게 인도로 이사를 가는 고전략 괜찮습니까? 네, 그 전략으로 좀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인도가 올해 3분기 성장률은 뭐 그저 그랬다고들 해서 인도 꺾이나 싶었거든요. 그건 아닌가 보죠. 인도가 블룸버그 예상치로는 6.3% 정도 네, 예상을 했었는데 6.3이요? 네, 굉장히 높죠. 하회에서 5.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중국 이슈도 있었지만 인도 시장도 조금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인도는 이 계절적으로 몬순이라고 하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쵸. 이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인도는 아직까지 전체 고용시장에서 45% 정도가 농민입니다. 네, 농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 버리면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돼요. 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마침 또 인도가 10월부터 시작해서 디왈리 축제라고 해서 연말이 축제 시즌이 있는데 이때는 또 소비가 좋아져야 돼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확 줄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좀 급등하게 만드는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는 보통 4에서 6% 정도 레벨을 원하는데 최근에 물가가 6.2%가 나왔습니다. 물가 6점이요. 고속 성장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가 성장세가 주춤한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어디서 언제 빠져서 어디서 언제 이사 가셔야 되는지 저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메모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자산배분 전략부 박수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